Are you alright? You're sitting back? But of course, why don't we meet our Pink Windmill kids? Hi, my name's Katrina. And my name is Hugh. I'm Sarah. I'm Emma. And I'm Joan to you. Hello, my name is Spencer. And mine is Lorraine. I'm Anthony. I'm Debbie. And my name is Abby. 자, 3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시간입니다. 네, 저는 김효준입니다. 네, 일단 뭐 제가 여러분들 역사 교사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동영상 대략적으로 한 20개 이상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는 이 도입 부분을 좀 새롭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트로를 조금씩 바꿔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소개를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등교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한 주 이상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이 수업 시간에 즐거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 같이 좀 즐겁게 수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좀 잡아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하다, 그 바로 첫 번째 파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6.25 전쟁에 이어서 과연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4.19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다 라고 하는 부분과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1960년대 얘기가 주로 다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지금 현재 2020년 바로 한 60년 전의 얘기죠. 그러니까 과연 이 60년 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그 나름대로 좀 자세히 그리고 이 흐름을 잘 고려해서 수업을 구성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로 첫 번째 파트로 4.19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지다 부분입니다. 자, 우리 4.19 혁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승만 정부의 정치 모습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죠. 그 이후에 독재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볼게요. 자, 이승만 정부 어떻게 정치를 했는데? 라고 하는 부분. 자, 첫 번째로는요, 반공 정치를 양껏, 마음껏 실시를 합니다. 자, 반공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공산당을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스터를 붙이기도 하고, 혹은 정치 어떤 국가 운영의 흐름을, 나라를 뭐 공산주의는 싫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이 이승만 정부에서는 너는 빨갱이, 너는 공산당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숙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독재 정치를 지속하기도 했었어요. 뭐만 하면 야 너는 빨갱이, 너는 공산당이야, 너는 그냥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없어져야 할 인물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이죠. 여기 독재 정치 사진은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첵스 아시죠? 이 우유에 타먹는 이 첵스, 초코첵스하고 파마첵스가 서로 투표를 했었는데, 파마첵스의 모든 네티즌들이 다 투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켈로그 측에서 초코첵스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코첵스의 독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별 내용 없어요. 자, 아무래도 이 독재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에 맞는 행동에 따른 이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실시하냐면요. 바로 장기 집권을 위해서 먼저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헌법을 바꿔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야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야, 이거 법에 어긋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요. 발췌 개헌을 하게 됩니다. 발췌 개헌이라는 거를요. 발췌, 무언가를 글 속에 있는 어떤 문구를 끄집어낸다는 거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4.4.5입 개헌입니다. 4.4.5입?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개헌들이 무언데? 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교과서에서도요, 그냥 이렇게만 딱 나와 있습니다.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1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인터넷에서 글을 찾아본다고 한들 굉장히 내용이 어렵긴 합니다. 한번 제가 각각의 개헌들이 무엇인지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췌 개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대통령을 또 하려면 지금 선거 방식은 안 될 거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거 방식은 무엇인데? 바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제도, 바로 간선제입니다. 자,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만약 국회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또 뽑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했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승만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였죠. 불안할 만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승만 정부 과연 어떤 것들의 헌법을 바꿀까요? 바로 이 방법이라면 또 할 수 있겠지 라고 하면서 대통령 간선제가 아니라요, 직선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이 제도를 개헌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국회 양원제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원제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상원, 하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린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뽑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숫자 또 늘려서 자유당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상원과 하원에 넣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령 하원에 많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있다 한들 상원에 자유당이 많이 있으면 뭐 어떠한 개헌들, 어떠한 법을 만들어도 다 없애버릴 생각이었죠. 자, 이러한 개헌을 하겠다고 이제 이승만 정부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자 자유당 이외의 야당 국회의원들은 무슨 소리야? 야,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각 책임제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내각 책임제 과연 어떤 거냐? 바로 국회에서 가장 수가 많은, 국회의원 수가 많은 1등의 당이 총리를 선출하고 또 그 당에서 강요들, 뭐 국방부 장관, 뭐 행정부 장관, 뭐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이런 식으로 강요들을 선출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대통령보다 국무총리의 가장 큰 권력이 있던 제도가 바로 내각 책임제 혹은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자, 자유당 이외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했었죠. 자,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할게. 라고 이승만 정부가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제시한 대통령 직선제 있지? 국민들이 직접 뽑는 선거제도. 거기라 너희가 주장한 내각 책임제 있지? 그거를 내가 발췌해서 골라서 내가 개정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외의 국회의원들 무슨 소리야?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고. 야, 너희 진짜 국민들한테 막 엄청 홍보하고 막 엄청 퍼주고 이래가지고 독재하려고 하는 거지? 다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이승만 정부, 너 진짜 짜증나게 하는데? 너 앞길을 왜 막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력을 동원해서 이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서요, 거수, 그 국회 자리에서 자, 이 헌법 개정 이 발췌해서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투표가 아니라요, 거수로 헌법을 개정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승만 정부의 어떤 개헌, 그리고 야당의 어떠한 일부 내용들을 섞어서 발췌해서 개헌을 했다. 그래서 바로 발췌 개헌입니다. 자, 이러한 발췌 개헌을 통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7월에 당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발췌 개헌 내용들을 좀 봤었죠. 이제는 4.4.5입 개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선이 52년이 됐었죠. 이승만 정부. 자,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2번밖에 못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더 하고 싶은데, 진짜 나 이거 더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고민하던 찰나, 그래. 이런 방법이 있었어. 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바로 뭐냐? 헌법을 또 개정해서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어떠한 헌법 개정안이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 연임 제한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 한해서 뭐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자, 이제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봅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야, 헌법을 지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라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승만, 옛날 말씀에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고 했지, 후후후후후후 라고 하면서 인원을 모읍니다. 자, 이 헌법 개정할 때 투표를 하겠죠. 이 투표에서 과반수를 넘길 것 같은 인원들이 딱 모읍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헌법 개정, 이거 연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헌법 개정을 제출을 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투표 결과입니다. 자, 국회의원 203명이 투표해서요, 찬성이 135명이에요. 하지만 반대가 60명입니다. 하지만 203명의 과반수, 3분의 2 이상 숫자는 수치상으로 135.333333333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35명이 찬성을 했는데 0.333333333 이 표가 부족한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개정은 실패하게 됩니다. 웃기죠? 0.3333이요.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깜짝 놀랍니다. 오마이 갓김치 이러면서 한 명도 아니고 0.33333333 그래서 충격을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헌법 개정이 부결, 실패가 된 이후에 이틀 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뭐 수학과 교수들을 데리고요. 자, 135.333333에서 0.333은 반올림하면 내림수다. 그러니까 자, 4는 내리고 5는 올린다. 자, 결국에는 과반수는 135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0.3333은 0.5가 넘지 않기 때문에 반올림하면 내림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반수는 135명이다. 그래서 4.4.5입 4는 버리고 5는 넣는다. 반올림을 주장하면서 헌법 개정이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 되게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결국 개헌이 성공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네. 자, 0.3333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헌법 이제 대통령 연임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한 줄, 발췌 개헌과 4.4.5입 개헌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많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이 독재정치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아까는 헌법 개정이었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언론 탄압입니다. 자, 특히 이제 경향신문이라고 그 당시 신문사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경향신문이 있지만요. 자,
여적이라고 하는 이 사설 글에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자, 이 글을 정부에서 보게 돼요. 자, 그러자 이제 경찰들이 이 경향신문 본사를 이제 들어가서 수색을 하는 거죠. 야, 니들 좀 냄새가 나는데? 빨갱이 냄새? 막 이런 식으로. 마침내 그래서 이승만 정권 경향신문을 폐간시킵니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너 이제 그만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이 폐간됐다는 소식을 이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 어이가 없죠?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말이죠. 자, 이러한 독재 정치로 인해서 이미 국민들은 조금씩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헌법 개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문사 폐간도 그렇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정말 국민들은 열받았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하나의 이 4.19 혁명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선거철이 또 다가온 거죠. 자, 자유당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많아. 하지만 또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야, 우리가 또 정권을 차지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또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은 부통령인 이기붕 씨가 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자유당이 이제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바로 그 음모는 무엇이냐? 투표 당일날 3.15 부정선거를 단행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 사진이 총 3장이 있어요. 이 부정한 선거 방법들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투표를 하고 나와요. 혹은 투표하러 들어갈 때 그 주변에 이제 깡패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붙잡아요. 붙잡고서 이 투표하러 들어간 사람들을 붙잡고 저기 아줌마 1번 찍을 거지? 이승만 찍을 거지? 이승만 찍는 게 나라 살리는 거야. 알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팔에 문신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그 투표하시는 그 아저씨는 네네 알겠어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지금 이게 뭐냐면요. 약간 불탄 흔적이에요. 뭐냐면요. 이제 투표 시간이 끝나가지고 자, 이제 한번 개표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투표함에 있는 용지를 쫙 이제 엎었어요. 근데 까보니까 등록했던 사람 숫자보다 훨씬 더 이승만 대통령 뽑은 투표용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신원마을에 대략적으로 한 4,000명이 살고 있다. 근데 그러면 한 4,000명 이하의 투표 용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7,000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것도 이 넘어가는 이 3,000표는 다 이승만 쪽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어머 하면서 아이고 모르네 당황했네 하면서 불 지르는 겁니다. 이거 나 모르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여성분들 이 사진은 뭐냐면요. 짝을 짓습니다. 3인, 5인 이렇게 모둠을 구성해가지고요. 여기 앞에 있는 조장이 자, 우리는 1번 찍으러 갑니다. 자, 1번 다 우리 찍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한꺼번에 이제 3인조, 5인조에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였죠. 자, 결국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정선거를 이날하게 되는데요. 결국 압도적인 표 차이로 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부통령 이기붕이 당선이 됩니다. 자, 이제 4.19 혁명의 과정이에요. 자, 아무래도 국민들 헌법 개정, 신문 폐간,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지만 이 3.15 부정선거에 이제 국민들이 빡친 거죠.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찰나 사람들이 이제 막 시위를 하게 되었죠. 각 지역별로. 그래서 막 이제 시위를 하다가 갑자기 경상도 지역의 앞바다에 무언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뭐냐? 자, 이 마산 앞바다에 김수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시위에 참여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냈죠. 근데 어느 날
이 앞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 바닷가에. 저기 뭐지? 라고 하면서 끄집어냅니다. 자, 바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가려놨죠? 바로 이게 뭐냐면요. 이 김주열 학생의 시체인데요. 이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위하다가 이 최루탄에 눈에 맞은 거예요. 맞고 팍 박힌 상태로 죽었는데 이걸 은폐했던 거죠. 자, 시민들, 국민들 엄청나게 열이 받습니다. 와, 진짜 정부 1억이야? 라고 하면서 마침내 불만이 폭발하게 됩니다. 파마첵스처럼요. 자, 이승만 정부 이미 당선은 됐었고요. 자,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냐, 시위하는 사람들 다 쓸어버려 라고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이 계엄령이라 한다는 것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 상황일 때 어떤 실시하는 명령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제 군대도 언제든지 딱 들어와서 어떤 평화, 안전을 지키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합니다. 자, 국민들 더 열받겠죠. 아니야, 잘못한 거는 지네들인데 왜 갑자기 계엄령 실시해서 죄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패? 라고 하면서 더 폭발하게 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제 어린 사람들 있죠? 어린이들. 자, 여기는 바로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초등학생들마저도 이 4.19 혁명의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뭐 부모 형제들에게 총구리를 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각층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서 이 시위를 하게 되고요. 이승만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엄청난 시위를 벌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엄청난 시위의 확산, 도무지 막을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시위. 자, 이승만 정부, 이제 끝인가? 국민들이 내려오라고 하면 그래야지 라고 하면서 이승만이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야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은 철저하게 붕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국에 있는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떴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열받은 시민들 이승만 동상조차도 다 철거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4.19 혁명은 시민들, 국민들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대단하죠, 국민들. 자, 그렇다면 이 4.19 혁명의 의미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의입니다. 첫 번째, 국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 거고요. 두 번째, 그 이후에 있을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토대, 바로 기초를 마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아까 배웠던 거 한번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 이 부분이었고요. 대표적으로 반공 정책, 공산당, 빨갱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해 나갔고요. 자, 그리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바로 어떤 것들을 했냐. 헌법을 개정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발췌 개헌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4.4 오입 개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을 탄압하면서요. 경향신문을 폐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19 혁명인데요. 자, 이 4.19 혁명의 배경으로는 3.15 부정선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을 이 자유당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정을 크게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이 4.19 혁명,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를 전개하게 되는데요. 자,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된 거죠. 자, 하지만 이 시위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확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 물러나게 되고요. 이승만 정권은 붕괴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국민의 힘으로 승리했던 4.19 혁명. 자, 의로는요. 자, 민주주의 혁명을 둘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 기초를 마련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4.19 혁명을 지나서요. 우리 두 번째 파트인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6 군사정변 부분인데요. 배경입니다. 자, 4.19 혁명, 결국 국민들의 승리로 끝이 났죠. 자, 국민들은, 와, 이제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진짜 평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 라고 그러한 희망을, 꿈을 갖게 됩니다. 자, 하지만 혁명 그 이후라서요. 굉장히 사회는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유당이 망한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권력을 잡고 정권을 잡고 이 새롭게 내각 장면 정부가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게 됐던 정도 있겠죠. 자, 도대체 장면 정부는 도대체 뭐냐, 어디서 나온 정부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되고 자유당은 붕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60년에 이제 다시 한번 헌법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요, 내각 책임제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동안의 이승만 정권의 독재는 대통령 중심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았던 거였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권력적인 측면에서는 이 대통령은 윤보선 씨가 나오고 국무총리는 장면 씨가 선출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내각 책임제라서 국무총리 장면의 권한이 더 높았던 거죠. 자, 하지만 4.19 직후라 그런지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정치적으로도 내부 불안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장면 정부가 정말 호기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도 좀 실패한 면이 있었어요. 내부 불안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자, 바로 정변이 발생하게 되는 거였죠. 자, 박정희라고 하는 육군 소장, 이제 별 2개인 겁니다. 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자, 대한민국은 많이 혼란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인이 중심이 되어서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정리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의 혼란 속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기다렸던 이 박정희는 장면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군인들이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뭐 탱크, 총 이런 걸 가지고 이 정부를 뒤집어 엎은 거죠. 우리는 이것을 유식한 용어로 쿠데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이끄는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이제 서울을 점령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정권이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군인들이 담당하고 운영하는 정치 형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군정을 실시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일들은 여기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실시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하는 거였죠. 당연히 이 기구의 대표는 박정희고요. 박정희한테 엄청난 권력이 집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헌법을 개정해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가 진짜 그게 최고는 아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헌법을 바로 바꿔버립니다.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을 한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 자, 1963년 박정희가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데요. 자, 대통령 이 당시에 박정희는 이 전까지만 해도 군인 신분이었죠. 자, 이미 군인이었을 때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헌법이 개정된 다음에 군인을 바로 그냥 전역합니다. 군인을 이제 끝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후보에 오르게 되고요. 이 같은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사진 옆에 있는 이 여성분은 유경수 여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영부인이죠. 그래서 이 대통령과 이 영부인의 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의 우리 정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요, 대표적인 목표입니다. 바로 조국의 근대화, 조국을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국가 안보, 북한에 대한 어떤 침략, 다른 나라의 침략 이런 것들을 막고 스스로 군사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요 나라를 운영하는 목표로 삼았던 거죠. 자, 그래서 조국, 이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요, 대표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물론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장면 정부 때도 약간 추진되기도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서 경제발전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공장들 많이 세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공업을 발전시키는 거였죠. 5년 단위로 테마를 설정하고 경제를 개발시킨다. 이런 거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 일본과 한일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동안 한국은요, 일본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과 해방된 지 15년, 2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자, 근데 이 한일 협정 과연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거 그리고 지배한 거에 대해서 일본은 사죄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반성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서 그 대신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를 좀 개발시키려고 하는데 너희 좀 얼마 좀 주고 또 우리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국민들은 일본의 일자만 나와도 굉장히 치를 떨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 비밀리에 메모장 가지고 또 메모하기도 하고요. 협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내용들이 새어나가겠죠. 자, 비밀리에 합의된 한일협정에 이제 열받은 국민들은 이 반대 시위를 정말 전국 단위로 펼치게 됩니다. 야, 우리 이거 왜 하는 거냐? 정부 미쳤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러면서 정부는 시위 주도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정책을 그대로 진행하려고 했었죠.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과의 우호, 이 대한민국과 미국은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끈끈한 동맹을 맺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 당시에 베트남이 이제 점점 공산화, 사회주의화로 되니까 이때 당시에 베트남도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과. 그래서 이것을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주변 나라한테 요청을 하겠죠. 도움 요청을 할 때 미국과의 우호를 위해서 이 베트남 전쟁에 한국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사진 3장은요, 특히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실제 한국에 있는 군인들이 베트남으로 가기 전에 환송 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 베트남으로 가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펼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미국과의 우호를 위해서 가는 거면 무엇이냐? 어떠한 조건이 있었겠죠?
한국 군대를 좀 무기라든가 어떤 장비들을 현대화시키고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는 조건 하에 미국과 이런 약속을 맺어서요. 각서를 체결하면서 한국 군대를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이것들로 인해서요, 한국군은 현대화, 근대화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신식 무기들을 받으면서 또 전쟁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작전들과 좋은 무기들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인명피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파병을 다녀오신 분들 또한 이 전쟁의 후유증에서 아직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죠. 그 전쟁터에서 아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또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정말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쑥 이렇게 지나왔어요.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 거기에 따른 4.19 혁명, 그리고 5.16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 정부의 수립까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 앞의 내용들을 조금 더 복습을 해보면서 우리 그 박정희 정부의 마지막 내용까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남은 또 1시간은 우리 또 등교를 하면은 수행평가를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 영상을 제가 첨부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 수업 시간도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이승만 정부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 대한 여러분들 복습 내용들은 제가 따로 오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